나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과 오늘 또 시장 동향 좀 확인해 볼 텐데 오늘 꽤 많이 빠졌어요. 예, 오늘 사실 방송 나오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아, 정말요? 예, 조금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유라도 알면 뭐 많이 빠지니까 사야 된다, 아니면 뭐 팔아야 된다 느낌이 있는데 네. 이건 뭐 좀 일방적으로 그냥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좀 허무한 느낌도 들고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당 낙일 영향 때문에 뭐 당연히 하락 출발할 걸로 보긴 했습니다만 금융 투자, 뭐 기관 중에 금융 투자의 자금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됐고요. 결국 인플레이션 이슈도 또 부각됐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전일 글로벌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한 점도 증시에 부담을 주었고 아침 코스피는 한 3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은 현선물 매도를 시작했고요. 외국인은 현물은 매도를 했지만 선물은 그래도 매수로 아침 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개인만 양시장 현물 매수를 출발하면서 다소 수급이 좀 쏠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내년 연말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연말 예상 배당락을 1.5%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시초가만 따지고 보면 양시장 모두 실질적으로는 약 보합권 정도의 출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10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전환하면서 뭐 코스피가 2%대 하락세까지 더 이루어졌고요. 코스피 기준 2280포인트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배당 낙일 영향을 제외한 추가 하락분이 0.6% 이상 빠졌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 부담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하락이 이제 투자 심리 악화로 작용했고 특히 수급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금융 투자의 대규모 매도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대표주가 약세가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력은 뭐 당분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리오프닝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점도 불확실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전일 시장에서 반영됐듯이 이제 중국발 수요가 회복이 되면 그 강도에 따라 오히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좋지 않은 또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한국전력이 4% 가까이 상승했고요. 기계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기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반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급락과 더불어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장주 6%대 급락세를 보였고 비공속 광물이 약세로 이어졌고요. 전기전자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의 약세를 보이면서 부진했습니다. 전통적인 배당주로 여겨졌던 은행이나 증권이라든지 금융주 3%대 하락세를 보였고 고배당인 뭐 통신업 같은 경우도 4%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출되면서 700선을 하회했고요.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계가 강세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라든지 IT 부품이 가장 부진했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특히 이제 LNF나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의 2차전지 소재주가 일제히 좀 급락세를 나타내서 상당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박근영 부장님 목소리가 힘이 많이 빠지셨네요. 힘이요? 네, 힘을 내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의 목소리에 에너지가 없는 날을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힘 내세요. 네, 힘 감사합니다. 내셔야 우리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박 부장님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기운을 얻을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은 좋았어요. 예. 네, 뭐 최근에 사실은 뭐 건설기계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뭐 사실은 뭐 네옴시티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기도 했고 또 건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약세도 보이기도 했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지역과 신흥국에서 수주가 증가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실제 현대건설기계의 올해 3분기 매출 중에 신흥국 매출이 3,499억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게 분석이 된 겁니다. 현대투산인프라코어 역시 신흥국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실제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KB증권에서 추정했던
내년 중국 건설 기계 시장 전망인데요. 역시 보면은 포워캐스트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심선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전반적인 뭐 평균치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하회할 것으로 내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건설 기계 시장은 다소 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중국 시장을 탈피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상황인데 다음 지역을 보여주시면은 KB증권에서 추정을 했지만 주요 지역의 굴삭기 월 평균 가동 시간 비교인데요.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 북미, 유럽보다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국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북미 지역이라든지 신흥국에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 때문에 오늘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이제 농기계 관련 업종들도 사실은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농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상반기는 굉장히 네. 주가가 아웃퍼폼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당분간 또 주가들이 굉장히 영향이 좀 별로 이제 없었고 좀 뜸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대동이 최근에 이제 뭐 조직 개편도 하면서 의외로 로봇 사업에 대한 사업 영역을 넓힌다 이렇게 시장이 이목을 좀 이렇게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농기계 혁신을 목표로 투자하면서 인력 의존도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높이면서 다른 서비스 로봇들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까지 영역을 좀 확대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대동이라는 회사 이제 오히려 좀 약간 주목을 받는 그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 지금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트랙터 수출 추이를 나타낸 표인데 보시면 의외로 2020년, 2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수출 추이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해외 쪽에 비싼 농기계보다는 가성비가 또 국내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수출 추이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PER 추이도 보는데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쿠보다라는 그런 어떤 뭐 다른 해외 쪽의 업체 쪽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좀 비교한 표인데 약간 짙은 파란색이 대동이고 구보다가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쪽이죠. 그래서 2018년, 19년 이때쯤만 해도 상당히 지금 대동이 높은 밸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구보다가 더 좋은데 이제 뭐 약간 밸류가 더 낮게 받았거나 이런 실적이었는데 최근 보면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 구보다보다 지금 대동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PER이 이게 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배야 10배 이 정도 차이에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나는 밸류에이션 갭이거든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점 찍어 놓은 부분들이 갭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갭 간격이 거의 밸류에이션이 2배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국내 이 대동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밸류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뭐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현대투자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 대동 등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뭐 뉴욕 증시에서도 트랙터 관련주들이 맞아요. 테슬라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네. 관심을 또 두는 것 같고 이렇게 또 트랙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실 농기계에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해요. 그만큼 이제 이런 농사 관련된 인력 수급이 네.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쵸. 어떤 자동화에 대한 부분 등이 먼저 도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점 등이 앞으로 기술 혁신에 있어서 또 주목받게 될 네. 그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섹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퇴근길 라이브 시간에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관 수석과 함께 또 네네네.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뭐 기계 섹터가 매력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인터뷰는 이전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드론 관련주다 오늘 또 올랐죠? 네, 뭐 좀 이따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상공을 비행했지만 군 당국이 격추를 못했다 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드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지시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1000대 정도의 무인기를 운영한 걸로 파악한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보도되면서 뭐 이틀 동안 좀 주목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육군이 드론봇 기반 전투 체계를 2025년까지 주요 부대에 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부대에 구축할 것으로 일단 지시가 내려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두각이 나타낸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뭐 이틀 정도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뭐 드론 관련
관련된 주를 다시 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일단은 좀 불거진 뭐 종목으로 본다면 이 드론 방어 사업본부를 보유한 DTNC라는 종목이 이제 네. 오늘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영 BSS사의 파트너사로서 국내 지역 대공 탐지 레이더 그리고 드론 방어 시스템을 독점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자회사의 덕산 랩코어스라는 회사가 부각이 되면서 이쪽도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단순하게 뭐 이렇게 부대 쪽에 드론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해서 이틀 정도 이렇게 막 20-30%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뭐 지금 따라잡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제약업체들의 움직임들은 뭐 중국의 코로나 확진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들썩거렸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중국 내에서도 감기약을 쉽게 못 구하니까 뭐 주변국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이제 좀 많이 사는 쪽이 보인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도 물건을 대량으로 이제 못 구하다 보니까 경기 지역까지 가서도 지금 뭐 이렇게 뭐 600만 원치 뭐 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뉴스가 약을요?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감기약 그 사재기가 목격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중국인들의 사재기가 정해지면서 일본 약국들은 오히려 1인당 구매 제한을 하기로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제약업종들은 지금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은 좀 주목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이야기되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대형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플러스권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참여 업체로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 등도 있고요. 그 외에도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AB온, 그다음에 네오 이뮨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플러스권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최근 임시 봉쇄 폐지 등의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감기약 등에 대한 국내 물자 수급에 대한 이슈가 사실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나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밝혔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감기약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기약의 주 원료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 원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제약사의 대부분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감기약의 사재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발 수출이 이 원재료가 만약에 막혀버리면 국내에서 감기약을 만들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원료의약품 국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관련된 등록을 한 41건 그러니까 91건 중에 중국 생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거의 80% 정도라고 하고요. 맞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 생산 원료를 등록한 곳은 코오롱제약과 하나제약 두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제약이 상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또 받았고요. 또 관련해서 뭐 경보제약이나 국제약품, 화일약품 등의 원재료 관련된 쪽이 좀 오늘도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당장 해가 바뀌면은 또 중국 해외 여행이 또 많이 풀린다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또 직접 와서 사가시는 분들의 수가 더 늘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잠깐 들렀는데 네네네. 중국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마스크를 안 끼고 자꾸 기침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 마스크 플리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래서 아니 그렇군요. 벌써 들어올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좀 여러 가지 하긴 이제 했는데. 그 경유해서 가는 부분들도 또 있고 또 요즘은 또 대만이나 홍콩 분들은 또 워낙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하기도 좀 쉽지 않은 점 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뭐 얘기 나오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어제는 사실 뭐 대거 다 올랐다면 오늘은 좀 약간 선택적으로 올랐죠. 네, 뭐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건 화장품이나 소비 관련주가 올라갈 때 사실 근거가 좀 제가 보기엔 좀 약하다는 느낌을 아직은 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다 보니까 아마 커버리지 리포트 형식으로는 뭐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최고 방역 조치가 중국에서 해제되면서 뭐 화장품 업종에 반등세를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변이 없다면 이제 뭐 방한 중국인의 회복 흐름은 예상이 기존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중국인들이 국내에 좀 들어올 거다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하나증권 리포트를 통하면 내년 1분기로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좀 규정을 따로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약간 규정을 또 강화한다거나 또 일본은 일부 지역을 아예 중국인이 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막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도 지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중국인 입국을 아마 일부 국가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중국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에는 그런 상황은 좀 당장은 좀 아닐 수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국면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는 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브랜드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긴 했는데 신생 브랜드가 최근에 다양하게 좀 국내에서 탄생되고 있고 중견 브랜드는 이제 리뉴얼을 통해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중국인 관광객들이 3년 만에 다시 들어오면 아마 한국 브랜드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좀 접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물건을 좀 사는 그런 트렌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증권의 리포트 어조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중국 로컬에서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급 유럽 쪽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브랜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한국 와가지고 갑자기 최근에 좀 떨어진 브랜드력이 갑자기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간다라고 보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상황을 보면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내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 증감 추이인데요. 역시 2020년 정도 들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이 브랜드력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플러스권으로 브랜드력을 회복하냐의 문제는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의외로 이게 뭐 화장품 브랜드력은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한국 면세점,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면세점만 놓고 보면은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회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2020년도 이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면세점 시장 규모 추이는 다소 좀 회복세가 보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브랜드 화장품 쪽보다는 오히려 면세점 쪽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빠지기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면세점 쪽이 그래도 상당히 조금은 생각보다 하방은 조금 닫혀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상대적으로 든다. 그러니까 뭐 면세점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화장품 쪽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방은 조금 단단해 보인다는 느낌이 이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봤을 때는 일부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 면세점, 항공 등이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면 정책적으로 이제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겁나니까 아예 뭐 문 닫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저희도 그랬잖아요. 너무 겁나니까 아예 자율적으로 이제 외출을 좀 삼가했던 그쵸.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굉장히 뭐 창고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도 좀 당분간은 문을 닫고 그냥 집에서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열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1분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원전 관련해서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슈가 새로운 게 좀 있었나요? 네, 언론에 따르면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인 문재인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을 뒤집는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정부 때 2030년까지 원전 23.9%, 신재생 에너지 30.2%로 짠 전력 수급 계획을 이번에 2030년까지 원전을 32.4%로 올리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21.6%로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설비가 2022년 24.7기가와트에서 2036년 31.7기가와트로 늘어나면서 2036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과 그리고 신규 원전 신한울 2, 3, 4, 5기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준공을 반영한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던 원전 관련된 비중을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소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에너토코나 DTNC, 그다음에 BHI, 두산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등과 관련된 원전 관련주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이 몰렸던 거는 2차전 전기차 쪽이었는데 테슬라가 또 밤사이 엄청 많이 하락하면서 또 우리 시장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테슬라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1월 초까지 한 8일 정도 이게 뭐 생산 중단을 한다는 이슈가 이미 뉴스에서 외신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과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수요가 안 좋으니까 뭐 그때 문을 닫는 건지 뭐 서로 이제 설왕설래했습니다. 테슬라 쪽은 뭐 이렇게 수요보다는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테슬라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당연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드물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연말에 아무래도 휴가철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통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밤 테슬라가 또 11% 넘게 급락세를 보였고요. 또 리비안도 7% 이상, 루시드 그룹도 7% 이상, 여타 전기차 업체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확진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테슬라나 뭐 니오나 뭐 이렇게 관련된 쪽과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은 테슬라가 확실히 조금은 그 중국 시장에서 확실히 좀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어떤 내용인 거죠? 테슬라 쪽에 이제 뭐 1주, 2주, 3주, 4주 이게 판매량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보시면은 그렇고요.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려우시면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 좀 쉽게 설명됩니다. 자,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 그 NEV,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차량 관련된 이슈인데요. 중국 시장입니다. 이 보시면은 명목적으로는 중국 생산량 축소 보도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됐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중국 내에서의 테슬라 EV 수요 부족. 여기에 따른 4분기 실적이 좀 미스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테슬라의 중국 내수 수요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중국의 NEV 관련된 시장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NEV 시장은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BYD 쪽에 독주 체제가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BYD가 또 4분기에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낮추었고 일부 모델을 낮추었는데 BYD는 가격을 일부 모델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수요 시장은 상당히 견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BYD의 어떤 그 독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테슬라는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의 NEV 판매는 18만 3천 대 정도로서 전년비로 생각한다면은 48%나 증가한 시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위크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보면은 12월 달에 12.6% 상승한 시장으로 수요는 형성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중국 자동차 보험 등록 대수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12,977대,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1,254대,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8,915대.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9월 달로 보면 대략 주간 단위로 본다면 테슬라의 중국 자동차 보험 등록 대수는 약 25,000대 레벨이었으니까 레벨이 확실히 확 다운된 건 맞습니다. 근데 BYD의 중국 자동차 보험 등록 대수를 좀 감안해 보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44,817대,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51,462대 늘어나죠.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51,636대. 그러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BYD는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전체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 BYD도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만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중국 시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뭐 생산도 중단되고 이런 것들로 보기에는 다소 좀 다른 지표들이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들은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그 채널에서 제가 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BYD 같은 경우도 직원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12월에 BYD도 중국 현지 생산량을 일 생산량을 한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감산을 실제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월간 생산량으로 본다면은 약 한 25만 대 정도 수준이니까 월간 생산량의 25% 비중을 BYD도 줄이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테슬라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확진자 때문에 좀 좋지 않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마 테슬라 쪽이 텍사스 공장이라든지 베를린 공장에서 중국 쪽에서의 감산을 좀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된다는 이슈는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11월 중고차 평균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11월 중고차 평균 가격이 테슬라가
6,754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피크가 67,297달러이니까 그 피크 대비해서 약 중고차 가격이 17% 최근에 테슬라 중고차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 평균은 4%그 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중고차 재고는 50일 정도로 알려지는데 산업 평균,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이외에 전체적인 산업 평균은 38일 정도로 알려지니까 테슬라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재고도 산업 평균 대비로도 많기 때문에 테슬라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사실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테슬라 인도 받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네. 갑자기 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좋지만 네. 한편으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약간 약간 그런- 내년에 인도 받기랬는데 벌써 예, 왔다. 그런 이슈 등도 있었다라고 음. 하더군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느덧 $100 초반까지 네.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부장님도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제 더 갖게 되시잖아요. $100가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네네. $100 정도가 만약에 무너지면 좀 장기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고 갔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절대 밸류로 본다면 또 이제 아주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업황으로 본다면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얼마나 더 힘들어질 건가를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우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또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뭐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뭐 갑자기 뭐 안 판다 그랬던 주식을 또 냅다 대규모로 팔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그 오너 리스크가 역시나 시장에서 결국은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구간이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입 다물라를 또 이제 하게 되는. 다음 달 초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의 생산량, 뭐 판매량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판매가 한 42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도 서학개미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미국 분들도 테슬라 투자 많이 하고 있어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마음대로 굴어도 싫어도 일단은 우리는 손실은 없어야 하니까요. 예, 잘 물론 됐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떤 혁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제 또 차라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금의 경제 상황하고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 기업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겠죠. 좋은 일들이 앞으로는 좀 펼쳐지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사실 유통업종은 경기 방어주이니까 최근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기존의 주가 조정에 따라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갖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백화점주가 또 양호했습니다. 사실 뭐 소비 트렌드로 본다면 백화점을 사실 가봐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네. 소비 관련된 부분 또 연말에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죠. 크리스마스나 연말 쪽에 이런 부분들이 뭐 선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괜찮은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옷 같은 경우도 연말에 추워지니까 비싸게 이제 살 수 있는 의류가 좀 겨울옷이 사실 성수기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의류업종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 그리고 옷이 또 많이 팔리면은 백화점 쪽도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거고요. 그 여성 의류가 많이 팔리면 백화점 쪽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명품이 많이 팔리면 상대적으로 백화점의 이익률은 떨어져요. 명품 관련된 매출은 백화점 이익률을 맛은 그렇게 크지 않죠.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의류가 많이 팔리면 백화점의 이익률은 상당히 좋아진다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는 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PER 그 밸류에이션 보면은 4.9배 정도까지 떨어졌다 볼 수 있겠고 신세계도 5.3배 정도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별로 크게 없는 섹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백화점들은 면세 사업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 사업 턴어라운드에 대한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화장품, 뭐 여행 등등 중국 소비주들이 급등을 최근에 했는데 이 관련된 면세 사업을 갖고 있는 이 백화점들이 급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늦게 중국주 랠리 때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주 중에 면제 사업을 갖고 있는 쪽이 또 오늘도 괜찮았다는 점도 이제 저희가 부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섹터 로테이션을 본다면은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커멘트를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차익 실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매물벽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차익 실현 매물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실적이 양호한데 최근에 차익 실현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기업들 중에 유통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이마트나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장중 코멘트를 냈던 게 오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통 쪽은 백화점하고 편의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고받으면서. 이게 보니까 불황형 소비인 편의점 그리고 불황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쓰고 있는 백화점 이게 딱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소비 패턴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플레 시대에는 가격 변수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쵸. Q가 감소하지 않으면 총량은 늘어난다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효과를 당분간은 조금 볼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유통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네. 뭐죠? 삼성이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 신설했다 하면서 결국 XR 시장을 뭐 삼성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일정으로 보면 1월 초에 이제 CES 우리 이제 선타님도 가시는 맞아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특파원 말씀드렸는데 네. 새해 하시라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핵심은 결국 이제 XR 기기가 좀 이제 메타버스와 포함해서 아마 주요 주제로 이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1월 초에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디스플레이 연구소 산하의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새 연구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디스플레이 조직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범 부사장이 이제 팀장을 맡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분이 지금 그 예전에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부 공정개발 팀장을 맡으면서 퀀텀 OLED 수율을 개선하는데 어떤 굉장히 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올레도스라고 하는 OLED 온 실리콘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크로 LED 이쪽에 관련된 이슈가 사실 좀 불거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으로 본다면 APS 홀딩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아마 나타냈는데 NH투자증권에서 보면은 APS 홀딩스의 어떤 경쟁력이 소니나 LG 디스플레이의 WOLED와 좀 방식과 달리 APS 홀딩스는 RGB 방식의 그 유기물질을 직접 증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뭐 RGB는 아시다시피 레드, 뭐 그린, 블루 이 세 개 색깔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결국 이제 WOLED 방식의 경우에는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데 필터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질이 좀 고르지 않다라고 NH투자증권은 코멘트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APS 홀딩스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RGB 방식의 올레도스용 그 FMM 경쟁사 진입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뭐 XR 기기가 좀 출하량이 좀 부진하면 경기 때문에 부진하면 이제 최근에 APS 홀딩스가 주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오히려 주가 부분에는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도 오늘 플러스로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 맥스트가 현대차나 삼성전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과 산업용 AR 솔루션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맥스트 XR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걸로 사실은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3에서 시제품을 맥스트가 아마 낼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공개할 AR 글라스가 업계 최소 렌즈 두께와 그다음에 40도 시야각 그리고 100g 이내 초경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제품이 정말 나올지는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맥스트가 이제 그렇게 낼 걸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맥스트가 최근에 프랑스 소재 테크 기업인 와이즈이어와의 MOU를 체결하면서 이 와이즈이어라는 회사가 알아보니까 독보적인 뇌신경 신호 기반의 XR 기기 컨트롤러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쪽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이 AR 글래스와 관련된 부분에 맥스트가 좀 중심적으로 뭔가를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오늘도 아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제품 좀 진짜 보고 싶네요. 보러 가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는 네.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 경험하게 돼 이제 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투자 여부는 눈으로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뭔가 그냥 일반적인 안경에 렌즈만 이렇게 탁 바꿔 끼면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거추장스럽게 막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답답하잖아요. 불편하고 평소에 그렇죠. 쓰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런 날은 아마 향후 한 10년은 넘어야겠죠? 근데 항상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분이 다뤄질 때도 네. 항상 이제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구현은 가능한 부분인 건데 이게 상업적으로 돈이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수율도 올라가야 되고 범용성이 분명히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데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를 파악하는데 이제 뭐 CS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좀 많이 하락했었던 게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줬던 섹터들이에요. 네, 뭐 결국 뭐 배당 관련된 종목들도 좀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은행, 보험, 통신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르게 보면 이 반도체나 IT 대표주들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관련해서 뭐 DB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관련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예, SK 하이닉스는 뭐 적자 구조로 간다고 아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내년에 33조 6천억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26조 9천억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10조 원 가까이나 쳤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뭐 대폭 조정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포트를 좀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일단 내년 1분기 정도 저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빠지게 되면 좀 분할로 조금 살만한 가격은 권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차트를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 차트를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시면 0.9배 정도 이하로 빠지면 사실 뭐 바닥권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쭉 해서 목표 주가는 한 1.4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 배율 정도까지는 이제 PBR 기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대충 선을 그어 보면 0.9배 수준이면 삼성전자가 살짝 5만 원 아래로 보여요, 그죠? 이 표에 의하면. 뭐 이건 뭐 언제든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표에 의하면 일단 오늘 리포팅을 가서 보니까 살짝 5만 원 살짝 언더 쪽으로 0.9배를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지면 조금 바닥이 나온다고 이제 좀 빠질 때마다 좀 보자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1.4배 수준까지 올라오면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이 뭐 당장 한 달 만에 뭐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의 턴을 본다고 보기 때문에 1분기 정도까지는 바닥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좀 네. 희망적인 걸 찾아보면 어쨌든 0.9배 닿으면은 바닥은 바닥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뭐 0.9배 그러니까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요. 뭐 주가 부분은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빠지면 과거에 이제 바닥을 줬을까라고 한번 역사적으로 되돌려 봤을 때 이 정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자신 있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또 역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그런 표를 또 냈습니다. 주가 급락기 삼성전자 최저점 PB 배수와 이제 현재 배수 간의 비교를 나타냈는데 결국 그렇네요. 보면 뭐 리먼 사태나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중국의 신용위기, 유가 급락 등등 뭐 무역 분쟁이나 뭐 코로나 19를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한 0.9배 언저리 정도까지가 대체적으로 뭐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췌로 해봤는데 이 그림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네. 보면 ISM 제조업지수하고 결국 우리나라 수출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 바닥에 났을 때가 대부분 반도체 영업 적자 나던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어차피 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말씀하실 때 대충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와 연계가 된다. 그다음에 뭐 글로벌 전년 대비 이렇게 유동성 지표와도 연계가 된다. 그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하고 또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이투자증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 ISM 제조업 지표나 그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를 사실은 보자는 뭐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제조업 지수가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 그건 사실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도표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건설 쪽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나 뭐 건축 관련된 지표가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표를 하나 그냥 띄워주시면 주택과 건설 부분의 매출 원가율이 평균 건설사들이 5.9%포인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원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요. 결국은 작년 대비 추가적으로 원가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또 많이 올라가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는 치솟았다가 좀 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 원자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간 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가율이 결국은 이렇게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DLNC가 이제 예시로 이제 한국자전거에서 이렇게 리포팅을 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원가율이 올라가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 연간 비용 항목의 40%를 차지하는 외주비 인상 위험이라든지 공사 미수금 대손 뭐 이런 부분들이 위험 등에 대한 기인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썩 좋지 못한 뭐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한국자전권에서 미분양 급증 시기로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요. 회색으로 보이는 쪽은 준공 후의 미분양 세대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항목증이 준공 전에 미분양 세대인데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국내 주택 분양 세대인데요. 꺾이고 있죠, 분양이 확실히. 그래서 최근에 분양 시장도 뭐 고금리 때문에 어려워지는 시장인데 준공 전 미분양 세대가 또 파란색 영역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에는 상당히 좋지 못한 환경이라 역시 오늘 건설사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주가 플레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주택 부분 매출 원가가 오르는 게 뭐 인건비도 영향이 큰데 토지 가격 영향이 너무 크대요. 지가가 많이 올라서요. 네, 그래서 또 집가는 이런 경기 변화에 상당히 둔화하게.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상당히 부담이 네.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23년 상반기에는 미분양 이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싸게 우리는 사고 싶어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뭐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되니까 물론이죠. 그걸 또 무조건 싸게 팔 수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은 사실 이게 모르는 이슈가 아니었는데 또 맞아요. 다시 그 이슈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수요에 대한 이슈를 네.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도체가 뭐 조달이 안 돼서 뭐 물건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완화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만 네. 물량이 좀 증가하는 국면에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결국 뒤엎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해외 쪽의 애널리스트들도 높은 이자율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파괴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고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언급을 했고요. 뭐 CNBS도 그렇게 CNBC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결국 신차 공급이 개선되면서 이 공급 문제가 결국은 이제는 내년에는 수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나 그런 부분인데 역시 대선증권에서도 뭐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 우려, 재고 증가 속에 인센티브 하락이 결국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인센티브가 올라올 거냐 이게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또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서 자동차 섹터가 많이 빠져 있지만 역시나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데 이제 좀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게 자동차 관련 섹터가 완성차가 주가가 오르려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차, 이 관련된 MS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단이나 이런 것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가의 모멘텀은 그 EV 차량의 어떤 MS라든지 판매량이 좀 눈에 띄게 올라온 부분이 보여야 멀티플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아직까지는 보인다는 거고요. 역시 수요 파괴가 당연히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수요를 하는데 내가 A라는 그 차량이 되게 받고 싶은데 이게 너무 늦게 온다고 하니까 내가 대기를 A, B, C라는 차량을 같이 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A가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빨리 도달을 하는 경우로 오다 보니까 B, C를 이제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대기 수요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대를 살려고 했다가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냥 취소를 하는 경우 뭐 높은 그 뭐라 그럴까 캐피탈 관련된 금리가 높으니까 이것도 이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너무 이자 부담이 커 이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취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미국 쪽도 굉장히 사실 1, 2년 전에는 화랑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는 뭐 중고차 없어서 막 난리였는데 네. 특정 중고차 관련된 회사가 지금 벌써 이제 부도 위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식의 중고차 시장에서도 약간 업체들이 지금 갑자기 1, 2년 사이에
오히려 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동차나 부품 업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재고 수준도 뭐 바닥권에 있지만 이게 좀 올라올 수 있고 인센티브도 바닥권에 있지만 또 올라온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주가 빠져 있어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최근에 다시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주가 수준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요목조목 시장에 있었던 이슈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증시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